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제천 화재 사건 참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밝혀지고 있는데 왜 사고가 나기 전에 그런 점들을 미리 예방하지 못했을까 안타깝습니다. 잠시 후에 한국방재학회 회장을 역임한 공주대 정상만 교수의 설명 들어보고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건축 외장재 문제점을 지적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획이죠. 2017년의 사람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무릎 꿇은 엄마들 편입니다. 아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특수학교 문제로 무릎을 꿇었던 어머니들 기억하시죠? 강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이은자 어머니 그리고 장민희 어머니 함께 만나보겠고요. 우리 언론 보도 흐름 전해드리는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제천 화재 사건을 참사로 키운 결정적 원인으로 이 필로티 구조 또 질 낮은 스티로폼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관들의 초동 대처 관련해서 왜 여성 사우나 유리문을 일찍 깨지 않았느냐 이게 또 논란이네요. 자, 한국방재학회 회장을 역임한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정상만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CCTV 화면 분석을 통해서 1층 천장에서 떨어진 이 불붙은 가연 물질이 자동차를 태우면서 더 큰 화재로 이어졌다. 이게 화재 발생 원인인 것 같다라고 추정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게 봅니다. 일단 필로티 구조물이 문제죠. 예. 1층에 이제 열린 공간에서 위층으로 가는 계단하고 이런 문이 결국 아궁이와 굴뚝 역할을 해서 순식간에 이제 8층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감재로 사용된 가연성이 높은 그 외장재가 예. 아까 말씀하신 드라이비트죠. 예. 화재를 키웠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우선 맨 처음에 화재 발생 원인으로 네. 불붙은 가연 물질이 자동차에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그렇게 쉽게 탈 수 있나요? 사실은 자동차에 가연성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허. 엔진 부분요. 네. 그게 다 사실은 휘발유가 올라와서 결국 불이 붙어서 가는 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가스 탱크고 처음 불이 이제 붙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예. 불이 붙으면 굉장히 큰 폭발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천장에서 스티로폼이 타면서 이제 불과 열이 차량에 이제 붙게 되면은 네. 지금처럼 이제 주차장에 있던 차가 15개, 그리고 바깥에 있는 1개까지 총 16개가 큰 화재로 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필로티 구조라는 게 이제 1층을 공간을 띄워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필로티 구조가 화재에 취약합니까? 우리가 이제 필로티 구조는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제 건설 분야에서 굉장히 선호하죠.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큰 공간에 이제 산소가 굉장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산소 유입이 우리가 이제 필로티 구조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1층에서 2층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예. 이게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방화벽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아하. 예,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문이라든지 계단으로 향하는 부분이 결국 굴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다중시설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필로티 구조물을 더 이상 건장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예.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구조적으로도 필로티 구조가 안 좋다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방재 안전 측면에서는 권장할 사항이 못 되고요. 예. 비용 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건설 분야에서는 선호하는 폭으로 되어 있죠. 네. 설명 들어보니까 1층의 그 텅 빈 공간이 산소 유입, 공기 유입구가 돼서 그래서 불이 삽시간에 위로 번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공기 유입구 역할이기 때문에 필로티가 위험하다. 그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방화문이 없어도 되니까요. 방화문. 열린 공간으로 보니까 그걸. 네, 네. 만약에 지하에 지금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문제가 일어났다면요. 예. 방화문이 있게 돼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제어가 가능한데. 1층 공간을 그렇게 띄우면서 방화문을 의무화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그건 의무화할 수도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워두니까 그것이 결국 아궁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필로티 구조 자체를 이제는 좀 뭐 금지시켜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네. 안 그러면 비용 절감을 하느냐,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비용 절감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경제성이라는 것이. 예.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정도, 우리나라의 국격,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 방제 안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같이 고민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질라진 스티로폼 외장재 드라이비트. 이게 또 유독가스가 엄청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사망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 유독가스 때문에 희생된 거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외장재에 대한 이 건축 법규 이런 거는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라이비트를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티로폼에 양쪽에다가 시멘트를 덧칠한 단열재입니다. 예. 그래서 값이 적게 들어서 이제 또 그것도 선호하는 이런 방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산의 해운대가 2010년에 우리가 이제 고층 건물에 이것과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예. 아시다시피 의정부였던 아파트도 2015년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똑같은. 그렇죠. 드라이비트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는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이 드라이비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6층, 5층 이하라고 얘기하죠. 5층 이하의 건물에서는 그냥 특정한 조치를 이제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처럼 이제 다중이용 시설은 과연 이렇게 가해도 될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5년 이후에 금지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걸 다 사용한 데들이 많이 있지 않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빌라 같은데 이런 부분에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이 많죠. 그 드라이비트 같은 외장재 사용할 경우에 외벽에 방화띠를 만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 방화띠라는 게 뭡니까? 방화띠는 이제 이 건물 안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제 불 확산을 방지하는 구조인데요. 불이 나더라도 층과 층 사이로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띠를 둘러두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불이 나도 있는 그 층만 이렇게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것이죠.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아래도 못 내려가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근데 그런 방화띠를 만드는 것이 건축법상 강제 조항이 아닌가 보죠? 2016년부터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 규칙을 바꿔서 6층 이상 건물에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2016년부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드라이비트 문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조금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 지적한 이 김현아 의원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겠고요. 이번에 그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2층의 여성 사우나 유리문을 왜 일찍 깨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유족들이 강하게 지금 어필하는 대목인데, 그 대목에 대해서 소방 당국은 초반에 자동차에 불이 붙어 있고 그 바로 옆에 아주 대형 가스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집중하느라고 그랬다라는 식의 설명을 했는데, 정 교수 보시기에 설명이 됩니까? 그 이제 소방대가 출동은 빨리 도착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7분 내지 10분에 이제 도착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는 불법 주차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이제 해결하는 시간을 좀 많이 썼죠. 이제 한 8m 정도 원래 이제 그 소방차가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고요. 불법 주차된 그다음에 이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사다리가 펴지지 않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 LPG가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썼다. 그거는 우리가 정확한 조사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아마 소방대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고층 사다리 차가 제대로 펴졌느냐, 고장 났었느냐 아니냐. 네. 안 그래도 우리 소방대 장비가 참 열악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층 화재 시에 실제 그 현장에서 느끼는 장비 문제 정말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장비도 장비 문제에 심각한 부분이 있고 예. 소방관에 대한 처우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예. 뭐 심지어는 소방관들이 이 방화복이나 장갑 이런 것도 자기 돈으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비는 말할 것도 없죠. 예, 예. 방제적 측면에서 기존 건물에 대한 조금 더 촘촘하고 꼼꼼한 일제 점검이랄까? 이런 거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안전 대진단 이런 것도 합니다만은 예. 사실 형식적으로 좀 하지 말고 예.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우리가 이런 화재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재난 상황에 우리가 조사를 잘 합니다. 예. 또 원인 분석도 그래도 잘 해내는 나라입니다. 예. 대책도 또 잘 세웁니다. 우리가 큰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을 덱스를 예. 만들어서 예. 많은 대책을 만들어 놨지만 예, 예. 문제는 시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 그리고 또 투자를 안 하니까 실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들이 개선될 거는 개선되도록 예.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30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화재 안전을 많이 신경 쓰고 저층 부분은 거의 뭐 방치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저층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또 예. 그것이 오래됐고요, 대체적으로. 예, 예. 또 돈이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고층은 돈도 많으니까 자체 소방 방비도 좀 잘할 텐데 저층이 더 문제죠. 아이고, 이번에라도 좀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정상만 교수였고요. 그 드라이비트, 질 낮은 스티로폼 외장재, 이 외장재 문제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이야기도 좀 마저 듣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라이비트 참 문제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사망자가 많이 나오신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2015년 수원 아파트 화재 때도 이 드라이비트가 사용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화재 이유가 드라이비트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되면서, 예. 2015년 이제 9월쯤 되면은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전부 이 드라이비트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예. 사실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거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외장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번 사고 원인이 여러 가지를 둘 수 있지만 자재 자체가 불이 붙으면 예. 순식간에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재이라서요. 예. 근데 지금 요번 그 제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축 허가를 2010년 7월에 받았는데, 예, 드라이비트 금지된 게 2010년 12월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 다중 건축물에는 이미 적용을 하다가, 예. 2015년 이제 9월이 되면은 6층 이상 건축물로 강화가 되긴 하는데요. 예. 이미 이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허가 받을 때부터 그 드라이비트 사용 제한에 걸리지 않았던 조금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드라이비트 같은 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통계 같은 게 있나요? 저희도 그래서 요번에 한번 그 국토부에다 이거를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700만 동 정도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교부의 답변은 이게 사실은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건축물을 다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고요. 예. 고층 건축물만 조사를 했을 경우에 지금 한 2,315동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난연 성능이 없는 건축물이 한 135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드라이비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난연 성능이 없는
건물도 조금 있죠. 예. 거기서 말하는 그 고층이 몇 층 이상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30층 이상입니다. 30층 이상의 경우 네. 좀 아까 난연 성능이라는 게 뭐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불이 안 붙을게끔 할 수 있는 외장재를 난연 성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성능이 없는 건물이 135동이요. 예. 근데 30 같은 경우는 이제 8층이니까 예, 30층 이하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 통계에도 없다고 볼 수가 있어서요. 그래요? 예, 정말 좀 큰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용된 건물들을 파악을 해야 네. 이걸 좀 개선하도록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우선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말씀하세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국토부는 허가에 관할 부서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방 점검은 국토부 소관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지만 허가 관청이나 소방 관청이나 당초 뭐 내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 처음에 지어질 때 그 건축 기준이 최근에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었을 때 예. 건축물들을 나중에 누가 관리하느냐라는 문제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약간 핑퐁 게임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하고 소방 관련된 부처하고 네, 보통 지자체에서 소방 점검을 많이 하는데요. 네. 네. 뭐 한날 한시에 그 잘못된 외장재 같은 걸 사용한 건물들을 한날 한시에 다 뜯어 고쳐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단순히 사고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뭐 자진 신고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별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지. 예.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은 저희 사회 전반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자체별 점검, 자진 신고 그걸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좀 개선하도록 하고 거기에 뭐 일정한 지원을 한다든지 예. 그런 출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준표 대표 대법에서 무죄 확정됐죠? 예, 오늘 오후에 판결이 났어요. 1심 유죄, 2심 무죄에 이어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인데 뭐 이 자리에서 법리적인 것을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줬다는 분은 이미 사망했지 않습니까? 예. 배달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배달자의 진술에 대법원은 신빙성을 두지 않았어요. 네. 예. 홍 대표 뭐 홀가분해졌네요. 그렇죠. 그 직후에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누명을 벗게 돼서 다행이다. 나를 둘러싼 음해와 질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한국당이 보수 우파의 중심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예. 이렇게 말했고 뭐 이까지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홍 대표 입장에서는 그 뒤에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만들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확정된 검사의 증거 조작 혐의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네. 그럼 검찰 상대로 싸우겠다는 건가요? 근데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요? 오늘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한 것은 좀 정치적인 액션이고 왜냐하면은 이 사건의 수사, 기소 박근혜 정부 때 된 거잖아요. 그렇죠. 1심, 2심 판결도 다 박근혜 정부 때 난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 물으려면은 그럼 박근혜 정부가 뭐 홍준표 당시에 이제 경남지사를 탄압했다 이런 프레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좀 이제 하기가 어렵죠. 굳이 뭐 그렇게 해봐야 얻는 게 없다. 그렇죠. 예. 홍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거든요. 아하. 그럼 홍 대표 이 말대로라면은 문 총장을 막 비판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문 총장이 그렇게 지시하거나 가담했다고 믿지는 않는다. 이게 선을 그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돌아보지 않고 자기 정치적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싸움은 안 한다. 그렇죠. 정치적 행보에는 좀 힘이 붙겠네요. 당분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홍 대표 쪽에서는 나름대로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강하게 나갔거든요. 네. 그 당무감사에서 탈락된 당협위원장이 62명인데 뭐 대부분이 재심을 걸었는데 다 기각했습니다. 전원 기각. 예. 예. 그리고 반발하는 유여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회의장에 입장도 안 시켜줬어요. 그랬다면서요. 예. 본인 사안이 논의되기 때문에 재척 사유가 있다. 뭐 이런 명분이 들어가지고 퇴거 조치를 했죠. 며칠 전부터 윤태곤 실장이 뭐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대법 판결이 결국 야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홍 대표를 쏘아붙였습니다. 이 좀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사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이동 바른정당 수석 대변인은 대법원의 결정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홍 대표가 순수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은 아니다. 개인 홍준표는 무죄인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인 홍준표는 별개다. 세네요. 그렇죠. 예. 국민의당도 수석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홍 대표가 무죄 판결 이후에 마치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수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예. 예.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이렇게 세게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 지도부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반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그다음 자유한국당하고 손잡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을 긋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첫 우린 번째로는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세게 친다. 그렇죠. 예. 다르다 우리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합이 잘 된다면은 그 통합 정당의 목표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자유한국당보다 뭐 우위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당 교체론 이런 거니까. 예, 그러려면 이제 홍 대표하고는 계속 각을 세워 놓는 게 당연한 이야기겠죠. 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이제 홍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까지 쫙 갈 겁니다. 가는 거죠. 예, 그 뭐 또 지방선거 이제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엔 바깥의 평가, 뭐 국민들의 지지 여부하고 별개로 집안 사정만 보면은 야당 중에서는 좀 제일 속편한 상황이죠. 하하, 예. 예. 근데 이제 좀 씁쓸한 게 어쨌든 이 성완종 리스트라는 게 출발이 당시에 친박 실세들을 겨냥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유서에도 그쪽이 제일 자세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른바 비박이었던 홍준표, 이완구 두 사람만 기소가 됐다가 그랬죠. 결국 다 무죄가 됐습니다. 그 두 사람만 기소한 걸 갖고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말이 참 많았었죠. 그렇죠. 거기 예. 이제 썼던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제대로 조사도 안 됐었거든요. 네.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큰 충격에 비하면은 이 마무리는 좀 허망하지 않습니까? 허망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자고 나면 오른다는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열풍 뒤로 이 비밀번호를 분실한 사람들의 우픈 얘기가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지갑에 접속하려면 보안 코드가 필요한데요. 네. 문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당시에는 거래소도 없어서 분실하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예, 그래서 이 미국의 32살 한 청년은 쓰레기 매립지 뒤지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4년 전에 약 40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무심코 버렸는데요. 예. 현재 그 하드디스크의 가치가 무려 1264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40만 원이 1264억 원?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겠다고 매립지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시에서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최면요법인데요. 오래전 기억에 접근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건데 이 되찾은 비트코인의 5%를 수수료로 최면술사에게 준다고 합니다. 네. 또 마지막은 코딩 전문가들에게 해킹법을 전수받는 건데요. 수천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그 대가로 지불한답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신종 직업까지 생겨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이 서울과 강릉을 잇는 경강선 KTX가 오늘 정식 개통했습니다. 이제 서울 청량리역에선 86분, 서울역에선 114분 만에 강릉역에 도착하는데요. 예. 기존 열차보다 261분이나 단축됐다고 합니다. 열차에서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이제 강원도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오늘 인기 많았습니까? 네, 오늘 이 개통한 경강선 KTX는 전석 매진됐습니다. 하하. 강릉행 첫 차는 410석을 초과한 424석, 서울행 첫 차는 407석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첫 탑승객들은 또 평창올림픽 목도리 같은 기념품도 받으면서 서울과 강릉의 반나절 생활권에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캐롤 없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사흘 뒤면 크리스마스고 이제 또 연말이잖아요. 예. 근데 예전엔 이 거리에 흘러넘치던 캐롤조차 들리지 않으니까 연말 분위기가 더 다운되고 삭막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 캐롤이 사라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작권료 때문입니다. 예. 면적이 약 900평 이상인 매장에서는 이 공연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저작권료를 내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소규모 커피숍 같은 매장에선 캐롤을 들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더 까다로워진다네요. 15평 이상인 매장에서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저작권료 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예, 정부의 생활소음 규제도 캐롤에 영향을 줬습니다. 아하. 주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은 이 밖에 스피커를 설치할 경우엔 낮엔 65데시벨, 야간에는 60데시벨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이 사람의 대화 소리가 60데시벨, 전화벨 소리는 7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예. 이를 감안하면 매장에선 캐롤을 틀 수가 없는 거죠. 또 매년 12월이면 출시되던 캐롤 음반도 대중의 취향이 변하면서 그 인기가 떨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리 CBS FM에서는 캐롤 많이 틉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때리셔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무릎 꿇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무슨 잘못하셨어요? 이제 장애 자녀를 둔 게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장애인들은 실패를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못하는 게 많으니까. 네, 방금 들으신 이 목소리의 주인공 두 분. 네, 저희 시사자키 지금 연말 맞아서 올해의 사건 당사자분들 모시고 한 해를 정리하는 2017년의 사람들 코너를 마련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의 주인공이 바로 그 두 분입니다. 지난 9월이었죠.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이 특수학교 설립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어머님들입니다. 강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장을 맡고 계신 이은자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아까 그 공청회 그 자리에서 때리시면 맞겠지만 막 하셨던 그분이죠. 네네. 네. 당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던 강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장민희 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제가 뭘 잘못하셨어요? 아까 했더니 장애아를 둔 게. 왜 또 우세요? 네, 생각지도 않았는데. 네네. 한 번 들으니까 저희가 또 감정이 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두 분한테는 어떤 해였습니까? 글쎄, 올 한 해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일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보람된 한 해인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토론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저희한테 큰 아픔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또 국민 여러분과 또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호응하는 저희가 장애 인식 개선에 큰 공헌을 했다고 많이 북돋아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그 이후로 정말 저희 정말 평범한 아줌마들인데 저희도 이런 큰 소득을 얻어가지고 정말 행복한 연말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천지가 개벽했다. 그 정도로.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멀어 적은데. 네, 그렇기는 해요. 우리 이은자 센터장님 자제분은 지금 20살이고요. 20살. 네, 지금 정진학교 특수학교에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네네. 장민희 팀장님은? 네, 올 2월에 졸업해서 구립 강서구 직업재활센터라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임가공 반에 있어서 좀 단순 노무 일을 하고 있어요. 뭘 만들어요? 거기에서는 그 쇼핑백 접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자 안에 물건을 이렇게 개수대로 넣고, 그 다음에 비닐 안에 이렇게 완료된 완제품을 이렇게 넣는 거, 그런 임가공인데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월급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라고 저희가 사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다른 분들이 네. 발달장애인이 보호작업장에 가는 것도 정말 엘리트라고 할 정도로 예,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네, 네. 그래도 졸업하고 잘 연계가 돼서 네.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도 좋아하죠, 일하니까. 거기 가면 언니 오빠들이 있거든요. 저희 그 구리에 소속된 근로인들이 많아서 거기서 그렇게 같이 얼굴 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네. 좀 다니고 있어요. 잘 다니고 예. 있어요. 그때 인터뷰에서도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놀라셨던 게 지금 두 분 설명해 주셨지만 강서구의 특수학교를 새로 설립해도 네네. 두 분 자제분은 이미 거기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데 거기에 앞장서서 때리시면 맞겠지만 학교는 포기 못한다고 외치시고 무릎 꿇고 그만큼 절실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겪어봤으니까. 근데 그 학교 보내는 일까지 너무 힘들어 버리면 네. 어머님들이 정말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 겪었고 정말로 힘들게 아이를 지금까지 보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아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장애 아동들을 특수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특수학교가 가까운 곳에 없기 때문에 네. 몇 시간씩 걸리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네. 네, 저희 아이만 해도 1시간 반이 걸리고요. 아침에 갈 때. 등교할 때 1시간 반이 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서울에 사는데 경기도로 보내는 친구도 있어요. 그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는 친구도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2시간, 3시간. 그래서 거의 학교를 엄마가 그냥 같이 다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네. 학교에 왔다가 아이 끝나면 집에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반 학교에 특수 학급을 둬가지고 네네. 이렇게 통합 교육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네네, 그렇죠. 하지만 또 특수 학교가 꼭 필요한 그런 장애 아동들도 네네. 있다. 네, 선택의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시기에는 통합교육이 맞고 아이에 따라서요. 또 어떤 시기에는 분리된 교육보다 특수학교가 맞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때마다 이럴 때는 통합교육이 맞고 이럴 때는 특수교육이 많고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통합을 잘하고 있다가도 특수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통합교육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으면 특수학교를 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언제 자리가 날지 모르니까 아이가 옮기는 거예요. 지금 통합을 잘하고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이하고 어머니한테 그 교육의 기회, 그러니까 선택권을 그냥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특수학교를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왜 반대하는 거죠? 일단은 저는 뭐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집값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집값이라고. 데이터로 나와 있다는 거는 특수학교가 지어져도 집값의 변동이 없다. 네네. 그걸 뭐 작년에 교육부에서 연구한 자료가 다 있어요. 예, 거기에 예. 보면은 단 한 군데도 예. 집값이 하락한 곳이 없다는 그런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느낀 거는 장애인에 대한 그냥 막연한 불안감에서 불안감? 오는 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장애인 학교가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모여 있는 학교가 내 집 주위에 있으면 우리 아이를 밖에서 마음대로 놀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발달 장애 아이들이 많은 곳에 우리 아이가 있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고 네. 그러니까 아이를 집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다. 아하. 어린 아이들을 특히 그 심각한 오해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어요. 정말 아이들이 위험하면 제 자식이지만 저도 못 키워요. 예,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좀 많은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공청회 같은 거 할 때 주민들이 나와서는 그런 말을 입 밖에 직접 내요? 네. 그래요? 우리 아이 못 내보내요, 뭐 이렇게. 아니, 네, 저한테 직접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런 장애 아이들은, 그러니까 저런 아이들은 한 곳에 몰아서 사람들 없는 곳에 한 곳에 몰아서 이렇게 다 가둬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왜 피해를 봐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
아니 장애인들 사람 너무 없는 무섭다. 곳에 수용소 같은 거 지어서 가둬놓으라고요? 네.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직접 들었어요. 뭐 시설 같이 생각하고 뭐 산 좋고 물 좋은 정말 외고진 곳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배려가 많이 필요한 분들은 오히려 도시에 살면서 또 네. 요새 사회 통합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양면적인 거죠. 정부에서도 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나니까 2022년 임기 내에 5년 동안 사이에 특수학교 22곳을 짓겠다. 네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22곳 지으려 그러면 또 다 여기저기서 반대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서 주민분들이 근데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거더라고요. 처음 시작 단계부터 의논을 해야 한다. 주민들 간에 의논하고 그리고 같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몰래 그러니까 분명히 반대하실 게 뻔하니까 기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들 말씀이 맞네요. 네, 그러니까 보기에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근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보통 학교를 만들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하지 않는다. 학교를 만들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인구 조사나 뭐 이런 걸 해서 적합하면 그냥 학교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학교도 그거하고 다르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떤 행정적인 거에서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건 접근 방법을 달리 해야죠.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교육청에서 조금 더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쨌든 주민들하고 최대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학교 설립 과정에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마포구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진학교. 네, 마포 우진학교. 맞죠? 네네. 그래서 그 학교에 수영장도 짓고 네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그 수영장 지금 다 이용하고 굉장히 호감 서로 그런 식으로 통합으로서 잘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거기도 조금 이런 주민 마찰이 갈등이 있었다가 정말 생기고 나니까 주민들이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게 너무 좋다고 학교 시설 같이 이용하고 하니까 그래서 강서구도 좋은 방향으로 될 거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서 정부가 그런 그 지역 주민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학교 설계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하고 이러면 원만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떠세요? 두 분 그 사건 이후에 뭐 장애 아동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제고되고 저희 인터뷰 나가고 나서도 강서구 주민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저는 강서구 주민인데 적극 찬성입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런 문자도 막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회 분위기가 좀 변했다는 걸 느끼세요? 피부로? 저희는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뭐 경희대 학생들 또 뭐 연대 학생들 또 강원대 학생들 명지대 학생 이렇게 많이 찾아주더라고요. 저희한테 연락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어땠는지 또 부모들이 이렇게 또 방송에 계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수업도 같이 듣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저희 이제 센터에도 오고 또 지회 사무실에 와서 어머님들도 만나고 젊은이들이 그런 의견들을 교류하고 하니까 기특하네요. 그래서 그때 많이 힘을 얻고 진짜 그 또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통합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거든요. 자기 학교 다닐 때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다. 그렇게 커온 학생들은 저희보다 나은 것 같다라는 기성세대보다 낫다라는 정말 희망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이제 특수학교 반대 얘기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현수막은 아직도 붙어 있어요. 현수막은 아직도 붙어 있는데 이제 뭐 대놓고 말은 못 한다. 네, 이제 특수학교는 그러니까 한방병원은 뭐 물 건너 갔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장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한테서 특히 연락이 많이 왔었죠. 두 분 다. 네네, 많이 왔어요. 고맙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전화해서 우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렇게까지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드냐 이제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많이 힘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민희 팀장 무릎 한번 탁 꿇었더니 특수학교 22개가 생겼어요. 그 전에 또 장애인 부모님들이 저희보다 더 선배 엄마들도 뭐 명수학교 일도 그렇고 많이 먼저
커리어 월드 할 때 더 있어서. 먼저 많이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 저희가 2시간 반이 지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뭘 할 수 있겠냐, 더 이상 여기 뭐 때리면 맞겠다. 정말 2시간 반 동안 읍소할 만큼 할 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뭐 반 이상이, 왜냐면 어린 엄마들은 자녀들을 돌보냐고 거기 못 왔잖아요. 그렇죠. 예, 저처럼 성인기 있지만 그거를 소원하는 엄마들이 많이 모여서 다 같이 진짜 저도 이렇게 전 몰랐는데 그 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신 거는 진짜 어머님들이 그 마음을 다 같이 모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일로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무릎 꿇으시면 특수학교 50개 짓겠다 그러면 네. 하시겠죠? 아, 그럼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근데요, 해야죠. 다시는 무릎 꿇지 마세요. 네. 잘못한 게 전혀 없으시잖아요. 네. 지난번 인터뷰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무릎을 꿇어야죠. 네. 아무튼 2017년은 그래도 두 분 많이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고 앞으로의 방향만큼은 잡은 것 같은데요. 네. 내년 이후에 잘 실천되도록 네. 두 분도 물론이고 저희도 네. 눈 부릅뜨고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서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이은자 센터장 또 장민희 팀장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어제 제천시 하소동 복합 건축물 화재 사고 관련 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어머니, 내 여동생, 그다음에 여동생 딸 조카 지금 3시 변을 당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 시간대가 5시 18분이에요. 이거는 병 걸려가지고 아프기라도 하면은 내가 마음의 준비라도 하겠는데 이거는 뭐 마음의 준비할 틈도 없이 그냥 딱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분은 막 급하시고 막 저를 끌고 나오셨는데 저는 그냥 천천히 옷 입으면서 사람 한 명이 매달려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뛰어내려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많이 무서웠어요. 창문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막 검은색 연기가 엄청 올라왔어요. 피해자분들께 억울함이 없도록 국과수, 소방,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참사인데요. 현지 분위기 정말 말이 아니겠어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제천에서? 그렇죠. 예. 사고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다른 곳이 됐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물론 이제 취소됐고요. 충북도는 또 각종 여러 가지 행사 때 애도 묵념을 하기로 했고 전 직원에게 근조 리본을 달도록 하기도 했답니다. 이 화재 현장에서는 밤새 진화와 구조 작업이 이어졌고 사망자들은 제천 시내 5개 병원에 나눠서 안치가 됐는데 이 병원들은 다 이제 그야말로 눈물 바다인 것이죠. 유족들은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이 2층 통유리를 좀 깨줬으면 더 많이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또 이외에 소방관들이 제대로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사고 당시에 여탕 자동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든지 뭐 스프링클러가 무용지물이었다 이런 증언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원망과 질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2층 통유리 이 지적에 대해서 소방당국의 설명은요? 일단 이 2층 유리창을 깨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주차장 인근에 2톤 분량의 이 LPG 가스통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가스통으로 불이 옮겨붙는 상황을 좀 진압을 해야 됐다. 그래서 주변 차량 화재 진압을 시도한 것이고 이후에는 화염과 연기 때문에 2층 창문으로 사다리를 전개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유리창 파괴를 해서 내부로 진입한 것은 이후에야 됐었는데 그때는 좀 이미 늦었던 상황인 것이고요. 또 초기에 화재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확대돼서 유독가스가 다량으로 분출을 해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화재 현장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런 설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현장을 찾았죠? 이 화재 현장을 둘러보면서 소방관들과 자원봉사자를 격려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장 소방대원들에게 이 고가차가 못 왔다고 하던데라고 하면서 그거 나중에라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후에 사망자들 빈소가 마련된 5개 병원에 모두 방문했고요.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공개 면담 시간도 가졌는데 유족들은 이 1층 천장에 뭐 열선 설치
작업 중에 발화가 있었던 것이 사고 원인이다. 이런 진단이 일부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용접할 때 일당 10만 원짜리 안전사만 뒀어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정부 대처가 아무래도 좀 늦다 이러면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외에도 여러 정치인들의 사건 관련 판결이 쭉 있었는데요. 앞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성완종 리스트 사건 관련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이완구 전 총리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이제 선거 출마 가능성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충남지사 선거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구 출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계 개편 과정에서도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판결이 다 내려졌죠?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총선 때 출신 고개를 허위로 알린 혐의로 재판에 갔는데 무죄가 확정이 됐고요. 무죄.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 때 상대 후보가 백화점 VIP룸을 이용한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또 당내 공천 과정에서 자신의 출마 자격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을 표기한 성명서를 언론사에 보낸 혐의로 이제 그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받았긴 했는데 이제 의원직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또 자신과 가족의 주소를 안산 상록구 갑지역구에서 상록구 을지역구로 옮기면서 이 동생 집으로 허위로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도 벌금 90만 원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네, 민중당의 윤종호 의원은 의원직 상실했다면서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마을 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서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인데요. 벌금 3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중당 소속 의원은 김종훈 의원으로 한 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난 총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인 김생기 정읍시장도 벌금 200만 원이 확정이 돼서 시장직이 상실됐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또 법원 판결 소식인데요. 거액의 횡령, 배임 등의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롯데시네마에서 이제 매점 운영 관련해서 이제 그 총수 가족들에게 어떤 배임을 했다. 이 배임 혐의 있고요. 또 신격호 총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의 딸에게 근거 없이 급여를 지급한 이 횡령 혐의도 일부 인정이 됐습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의 경우에는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이 선고가 됐는데요. 아울러 같이 이제 기소된 거액의 탈세 혐의 이것은 이제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95세의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건강 이런 점들을 이유로 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받았고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그리고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가 됐습니다. 또 진경준 게이트 관련 판결도 나왔죠? 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경우에는 2심에서 징역 7년 그리고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를 받았었고 김정주 NSC 대표의 경우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었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의 이제 그 애초에 기소 내용은 김정주 대표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서 주식의 어떤 매입 가격을 지원했고 또 이제 고급 승용차, 가족여행 경비 이런 것들도 같이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게 다 뇌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재판부는 사안 자체가 좀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경미한 사건이었고 진경준 전 검사장이 대가를 받고 사건에 개입했거나 또는 특정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따로 청탁을 하는 등의 내용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즉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어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이 뇌물 사건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량이 대폭 낮아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다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해서 검찰이 별도 수사팀을 꾸려서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는데요.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문찬석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해서 부팀장과 검사 2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편성했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최근 한겨레신문 등의 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검찰은 지난 7일에 민변 등이 이 사건을 고발을 했는데도 수사에 거의 손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전에 이른바 적폐청산과 관련한 수사를 연내에 끝내도록 하자 이런 말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수사팀하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옵셔널 캐피털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이 사건의 수사팀이 투트랙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2008년 당시에 그 BBK 의혹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
오늘 입장 낸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 정호영 전 특검은 앞서 말씀드린 민변이 고발한 대상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요. 예. 오늘 언론에 보도자료를 보내서 나름의 해명 입장을 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추정되는 다스의 비자금을 이 정호영 전 특검이 찾아내고도 검찰에 인계하지 않고 이를 덮었다라는 취지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당시 수사에서는 직원의 횡령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자금이 비자금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고 수사 내용은 모두 검찰에 인계했다라는 게 또 핵심 내용입니다. 이 정호영 전 특검이 이런 입장을 밝힌 거는 물론 뭐 검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다스 의혹 밝히자고 모금 운동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한 거겠죠? 아무래도 좀 그렇게 볼 필요도 있겠죠.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찾겠다라면서 지금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로 내놓은 다스 주식의 3%가량 매입을 해서 직접 주주가 되는 시민운동 이것을 진행해 왔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름이 재밌게 이제 플란 다스의 기해 이렇게 붙여져 있는 모양입니다. 플랜 다스의 기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이 운동본부 측은 다스의 소액 주주가 이렇게 해서 된 이후에 나머지 주식의 실소유주가 밝혀질 때까지 의결권을 제한해달라 이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후에 회계장부를 좀 들여다보고 감사를 선임하는 등의 주주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계획도 같이 밝힌 상태인데요. 지난 11월 30일에 이 후원 계좌가 처음 개설이 됐는데 3주 만에 3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15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거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우리도 크리스마스송 하나 듣죠. 토니 베네트의 노래인 크리스마스송입니다. 언론의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정부가 네. 그 박환성, 김광일 독립 PD 그 사망 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 내놨죠. 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죠? 지난 19일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 대책이라는 긴 이름의 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대책의 핵심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외주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 이를 통한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과 제작비 산출하겠다.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겠다 등의 내용입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외주 제작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방송사의 부당한 간접비 요구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박한성 독립 PD가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만에 나온 대책입니다. 예. 특히 이번 종합대책에는요. 방송 제작 인력 안전 강화 그리고 인권 보호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 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 분야의 표준계약서 재개정 및 활용 확대 등 5개 핵심 과제가 담겨 있고 16개 세부 과제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그럼 당장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방통위는 모든 걸 당장 시행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당장 이번 연말부터 종합대책에 나온 내용을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하. 앞으로 합리적인 외주 제작비 산정을 위해서 모든 방송사들은 방통위에 자체 제작 단가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 해당 단가를 통해서 외주 제작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했는지 여부를 재허가 심사에서 조건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재허가 조건에 포함하면 강제력을 띠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 11월에 MBN 재승인을 해줄 당시에도 외주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서 방송사의 준수 여부를 재허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9월에 폭로된 MBC 리얼스토리 눈 PD가 독립 PD들에게 가했던 심각한 인격 모독적 발언 그리고 또 2015년에 MBN PD 폭행 사건 등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 제작 인력에 대한 인권 선언문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를 준수하는 여부도 재허가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재허가 조건. 네.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외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이 됩니다. 외주 제작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방송사는 계약할 때 저작권 귀속,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방식, 제작 시간 계획표 등이 포함된 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5개 부처가 앞으로 방송사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권을 외주 제작사는 저작권을 보유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방영권과 저작권을 나누고 제작사한테 저작권을 준다. 그렇죠. 예. 문체부와 방통위는 계약서 미작성,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신고하고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콘텐츠 상생센터도 운영하겠다고 하고요. 콘텐츠 상생센터는 방송 분야 불공정 행위를 포함하여서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표준계약서의 활용 확대를 위해서 정부 부처가 나서기도 한다는데요. 문체부와 가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표준계약서 및 그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요. 그리고 문체부는 2018년 하반기에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방송작가 지필표준계약서도 제정한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방송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한다고도 하고요. 과제가 많군요. 네, 과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정부 지원금의 사업 수행 지침 개선을 통해서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고나 적발을 당하면 이를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의 그 컨소시엄으로 정부 제작 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만 의무였던 표준 계약서 사용도 이번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이를 통해서 송출료 요구, 저작권 포기 강요 등 부당한 거래 관행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예. 정부 대책 적용 전에도 방송사나 외주 제작사로부터 부당한 관행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 유통 익명 제보센터를 통해서 익명 제보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의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전화 상담도 해준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런 대책을 세우는 이호석 방통위원장은 이번 종합 대책을 계기로 91년 이후로 지속되어 온 외주 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독립 PD나 외주 제작사들은 환영하겠는데요? 예, 일단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해왔던 분들이어서 예.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요. 이것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방송사의 이행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반응입니다. 예. 정부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외주사와 독립 PD들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관계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시급하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야죠. 예, 독립 PD 협회 관계자는요. 현실적으로 현재 방통위가 행사할 수 있는 제재는 제어가가 맞고 예전과 비교하면 이번 발표가 굉장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예. 그렇지만 방송사 제어가는 3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기 때문에 불공정한 관행이 발생했을 때 방송사에 즉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냐. 그러니 반드시 이미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정부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예. 그리고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하도급법 등의 법안도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효력이 즉각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보기엔 뭐 야당도 굳이 반대할 만한 내용들은 네네. 아닐 거기 때문에 네. 뭐 바로바로 시행 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그 외주 제작사 상대로 갑질을 하는 그 당사자, 네. 방송사들은 이 뉴스를 전했어요? 이 소식을 방송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한 방송사는 단 한 곳, MBC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9일에 뉴스데스크에서 방송을 했고요. 20일에는 MBC 뉴스투데이에서 전했습니다. 예. 저희가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봤어요. 그래서 메인 뉴스만 저희가 모니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모든 뉴스를 다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예. 그렇게 했을 때도 여전히 관련 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SBS와 YTN, JTBC가 이 소식을 온라인 기사로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는 뉴스는 아니었고요. 예. 기사로만 그냥 쓴 거죠. 그런데 이 보도조차도 보도자료를 그냥 정부 보도자료를 간단하게 받아 쓴 수준이었고요. 예. 독립 PD나 외주 제작사의 입장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분야의 노동자들의 고통은 그래도 나름대로 전달하던 방송사가 본인들이 가해자가 된 이슈 앞에서는 너무 비겁하게 침묵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비겁한 침묵. 네. 네. 특히 공영방송인 KBS가 12월 19일에 관련 보도를 전혀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신 이날 나왔던 뉴스들을 보면요. 미끌 꽈당, 빈판길 낙상주의, 붕어빵 제친 군고구마, 겨울 간식 1위라는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예. 매우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또 뭐 보도의 문제점 지적하실 내용이 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보도를 안 해서 문제였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빨리 보도를 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타워 크레인 안전사고 관련 보도인데요. 어허. 일단 경기도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9일 만인 지난 18일에 또다시 경기도 평택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사고가 났습니다. 그랬죠. 이번 사고에서는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4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이런 인명사고가 일어났을 때 언론이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너무 섣부르게 사고 원인을 추정하는 보도를 내놓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하. 특히 사고의 원인이라면서 작업자 개인의 안전수칙 미이행만을 문제 삼아 버리면요. 그 사고가 난 구조적인 결함은 사라지고 개인이 잘못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주의해야죠. 예, 실제로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사망사고 직후에 조선일보가 사고가 수리기사의 휴대폰 사용 때문이었다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난 사고에서 그 배운 바가 없는 것인지 이번에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고를 작업자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그런 보도? 네네. 어디가 그런 보도를 했어요? TV조선에서 사고 당일인 12월 18일에 열흘 만에 또 크레인 사고 일명 사망이라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네. 앵커 멘트를 읽어드릴게요. 동료 근로자 4명은 추락 방지용 안전띠를 맨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기자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던 이모 씨 등 4명은 가볍게 다쳤습니다. 이 씨 등은 추락 방지 안전벨트를 착용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 보도 당시 자료 화면에 자막으로도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 착용한 4명은 경상이라고 강조해서 내놨습니다. 아하. 유독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두 안전장치를 잘 착용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사실상 사망한 작업자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설명을 계속 반복한 셈입니다. 그것도 원인은 원인이지만 타워 크레인이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지 무너지는지 네. 그게 핵심인데 그런 것보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같은 날 SBS 같은 경우에도 또 타워 크레인 사고 1명 사망. 역시 이 보도에서도 설비 결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이 숨진 근로자는 다른 사람과 달리 안전고리를 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날 MBN 보도에서는 다른 설명을 합니다. 또 타워 크레인 사고라는 18일 보도에서 작업자들은 모두 안전고리를 매고 있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작업자 1명은 안전고리가 끊어져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관계가 확인됐나요? 이거?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가 좀 더 걸린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다른 아무튼 그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데 너무 섣불리 빨리 보도를 하면서 그렇죠. 예, 보도에서 그 사망하신 분이 잘못해서 그런 예. 것처럼 됐다는 것이죠. 문제네요. 네. 신문 중에서는 조선일보가 12월 19일에 8일 전 안전 판정받은 타워 크레인이 부러졌다라는 보도에서요. 정 씨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이모 씨 등 3명, 조종석에 있던 운전기사 신모 씨는 다리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 씨 등 3명은 안전고리를 착용해 추락을 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나마 이 보도에서는 안전검사 문제 등 다른 사고 원인을 조금 같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V조선처럼 시종일관 그 안전벨트 이야기만 한 것보다는 나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선일보 보도는 어느 정도 과거 사례에서 배운 바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대신 엉뚱하게도 민주노총의 갑질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민주노총이 여기 왜 등장하죠? 그렇죠. 웃기죠. 근데 보도 내용이 이런 거예요. 타워 크레인 1.7%만 불합격, 못 믿을 안전 체크 시스템이라는 20일 날 보도였는데요. 네. 이 보도에서 믿을 수 없는 타워 크레인 안전 검사, 설치, 해체업자 부족한 부실한 자격 요건, 연식도 제대로 모르는 장비 등을 언급하면서 예. 크레인 현장에서도 막강한 민주노총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예. 기사 내용은 이래요. 평택 타워 크레인 사고는 민노총 소속인 운전기사가 임시로 교체된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워 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앞두고 운전기사가 위험하고 까다롭다며 작업을 거부하자 크레인 임대업체에서 부랴부랴 다른 기사를 데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을 저희가 알아봤어요. 예. 그런데 특정 소속의 구성원의 갑질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사실은 타워 크레인 작업대에서는 지지대 높이를 올리는 작업을 인상 작업이라고 한대요. 예. 근데 이 인상 작업을 하는 운전자와 그 외의 상황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그간 대다수 작업 현장에서는 이 두 명을 고용하기 힘드니까 그냥 원래 운전하던 사람이 계속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로 인상 작업에 평시 운전자를 투입해 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원래 타워 크레인을 운전하는 기사가 인상 작업까지 하면 별도의 운전기사를 섭외하지 않아도 되니까 인건비를 줄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런 작업을 해왔는데 민주노총이 3년 전에 이런 논리로 수원 건설 현장의 인상 작업에 투입되었던 타워크레인 운전기사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이 이후에 민주노총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두 작업을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라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기사 속에 있는 민주노총 소속 운전기사가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과정에서 운전 작업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런 전반적인 맥락을 모두 지워버리고 민노총이 갑질을 했다라는 식으로 사고 원인을 언급한 것이죠. 오히려 민노총이 원칙대로 하자고 주장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마치 민주노총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언급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네. KBS 소식 짧게 좀 전해주실래요? 예, 그 방통위 이호성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2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원내 지도부 의원 12명의 항의 방문 이후에 그 KBS에 대한 일정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26일 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그 의결하기로 추진한 바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강 이사 해임이 확정되면 사실은 여당 추천 보궐이사가 선임되고 그다음에 KBS 이사진이 바뀌고 이렇게 쭉쭉 개편이 그렇죠. KBS 관련된 정상화 이제 일정이 진행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예. 이제 너무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호성 위원장이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 좀 더 신중하게 일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발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을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BS 새노조와 언론노조, 민원연 등이 이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발표된 바에 의하면 강규영 KBS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가 원래 22일 예정돼 있었는데 2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네. 청문회가 늦춰지면서 강규영 이사의 해임 안건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해임 결의안은 28일 날 나올 것이다. 그러니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지켜봅시다. 이 대목은.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성탄절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예. 그것은 이제 해결하는 시간을 좀 많이 썼죠. 예. 이제 한 8m 정도 원래 이제 그 소방차가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고요. 불법 주차된 그다음에 이제 치우느라고.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사다리가 펴지지 않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 LPG가 있어서 예. 상당히 신경을 썼다. 그거는 우리가 정확한 결과가 조사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예. 아마 소방대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고층 사다리차가 제대로 펴졌느냐, 고장 났었느냐 아니냐. 네. 안 그래도 우리 소방대 장비가 참 열악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층 화재 시에 실제 그 현장에서 느끼는 장비 문제 정말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일단 장비 문제에 심각한 부분이 있고 예. 소방관에 대한 처우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는 소방관들이 이 방화복이나 장갑 이런 것도 자기 돈으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는 말할 것도 없죠. 예. 방제적 측면에서 기존 건물에 대한 조금 더 촘촘하고 꼼꼼한 일제 점검이랄까? 이런 거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안전 대진단 이런 것도 합니다만은 예. 사실 형식적으로 좀 하지 말고 예.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화재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재난 상황에 우리가 조사를 잘 합니다. 예. 또 원인 분석도 그래도 잘 해내는 나라입니다. 예. 대책도 또 잘 세웁니다. 우리가 큰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을 만들어서 많은 대책을 만들어 놨지만 문제는 시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리고 또 투자를 안 하니까 실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들이 개선될 거는 개선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30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화재 안전을 많이 신경 쓰고 저층 부분은 거의 뭐 방치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저층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또 예. 그것이 오래됐고요, 대체적으로. 예. 또 돈이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고층은 돈도 많으니까 자체 소방 방비도 좀 잘할 텐데 저층이 더 문제죠. 아이고, 이번에라도 좀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정상만 교수였고요. 그 드라이비트, 질 낮은 스티로폼 외장재, 이 외장재 문제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이야기도 좀 마저 듣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라이비트 참 문제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사망자가 많이 나오신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2015년 수원 아파트 화재 때도 이 드라이비트가 사용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화재 이유가 드라이비트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되면서, 2015년 이제 9월쯤 되면은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전부 이 드라이비트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예. 사실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거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외장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번 사고 원인이 여러 가지를 둘 수 있지만 자재 자체가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재이라서요. 예. 근데 지금 요번 그 제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축 허가를 2010년 7월에 받았는데, 예, 드라이비트 금지된 게, 2010년 12월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 다중 건축물에는 이미 적용을 하다가, 2015년 이제 9월이 되면은 6층 이상 건축물로 강화가 되긴 하는데요. 이미 이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허가 받을 때부터 그 드라이비트 사용 제한에 걸리지 않았던 조금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드라이비트 같은 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통계 같은 게 있나요? 저희도 그래서 요번에 한번 그 국토부에다 이거를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 우리나라 700만 동 정도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교부의 답변은 이게 사실은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건축물을 다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고요. 고층 건축물만 조사를 했을 경우에 지금 한 2,315동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난연 성능이 없는 건축물이 한 135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드라이비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난연 성능이 없는 건물도 조금 있죠. 예. 거기서 말하는 그 고층이 몇 층 이상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30층 이상입니다. 30층 이상의 경우 좀 아까 난연 성능이라는 게 뭐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불이 안 붙을게끔 할 수 있는 외장재를 난연 성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성능이 없는 건물이 135동이요. 예. 근데 30 같은 경우는 이제 8층이니까. 예. 30층 이하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 통계도 없다고 볼 수가 있어서요. 그래요? 예, 정말 좀 큰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용된 건물들을 파악을 해야 이걸 좀 개선하도록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우선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국토부는 허가에 관할 부서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방 점검은 국토부 소관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지만 허가 관청이나 소방 관청이나 당초 뭐 내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처음에 지어질 때 그 건축 기준이 최근에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었을 때 건축물들을 나중에 누가 관리하느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지금 약간 핑퐁 게임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하고 소방 관련된 부처하고. 네, 보통 지자체에서 소방 점검은 많이 하는데요. 뭐 한날 한시에 그 잘못된 외장재 같은 걸 사용한 건물들을 한날 한시에 다 뜯어 고쳐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단순히 사고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뭐 자진 신고하는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별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지 예.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은 저희 사회 전반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자체별 점검, 자진 신고 그걸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좀 개선하도록 하고 거기에 뭐 일정한 지원을 한다든지 예. 그런 출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준표 대표 대법에서 무죄 확정됐죠? 예, 오늘 오후에 판결이 났어요. 1심 유죄, 2심 무죄에 이어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인데 뭐 이 자리에서 법리적인 것을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줬다는 분은 이미 사망했지 않습니까? 예. 배달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배달자의 진술에 대법원은 신빙성을 두지 않았어요. 네. 홍 대표 뭐 홀가분해졌네요. 그렇죠. 그 직후에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누명을 벗게 돼서 다행이다. 나를 둘러싼 음해와 질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한국당이 보수 우파의 중심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예. 이렇게 말했고 뭐 이까지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홍 대표 입장에서는 그 뒤에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만들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확정된 검사의 증거 조작 혐의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네. 그럼 검찰 상대로 싸우겠다는 건가요? 근데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요? 오늘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한 것은 좀 정치적인 액션이고 왜냐하면은 이 사건의 수사, 기소 박근혜 정부 때 된 거잖아요. 그렇죠. 1심, 2심 판결도 다 박근혜 정부 때 난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 물으려면은 그럼 박근혜 정부가 뭐 홍준표 당시에 이제 경남지사를 탄압했다 이런 프레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좀 이제 하기가 어렵죠. 굳이 뭐 그렇게 해봐야 얻는 게 없다. 그렇죠. 네. 홍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거든요. 아하. 그럼 홍 대표 이 말대로 하면은 문 총장을 막 비판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문 총장이 그렇게 지시하거나 가담했다고 믿지는 않는다. 이게 선을 그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돌아보지 않고 자기 정치적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싸움은 안 한다. 그렇죠. 정치적 행보에는 좀 힘이 붙겠네요. 당분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홍 대표 쪽에서는 나름대로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강하게 나갔거든요. 네. 그 당무감사에서 탈락된 당협위원장이 62명인데 뭐 대부분이 재심을 걸었는데 다 기각했습니다. 전원 기각. 예. 그리고 반발하는 유여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회의장에 입장도 안 시켜줬어요. 그랬다면서요. 예. 본인 사안이 논의되기 때문에 제척 사유가 있다. 뭐 이런 명분이 들어가지고 퇴거 조치를 했죠. 며칠 전부터 윤태곤 실장이 뭐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대법 판결이 결국 야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홍 대표를 쏘아붙였습니다. 이 좀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사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이동 바른정당 수석 대변인은 대법원의 결정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홍 대표가 순수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은 아니다. 개인 홍준표는 무죄인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인 홍준표는 별개다. 세네요. 그렇죠. 예. 국민의당도 수석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홍 대표가 무죄 판결 이후에 마치 전쟁에서 이긴 개선장군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수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예.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이렇게 세게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 지도부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반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그다음 자유한국당하고 손잡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을 긋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첫 우린 번째로는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세게 친다. 그렇죠. 예. 다르다 우리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합이 잘 된다면은 그 통합 정당의 목표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자유한국당보다 뭐 우위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당 교체론 이런 거니까. 예, 그러려면 이제 홍 대표하고는 계속 각을 세워 놓는 게 당연한 이야기겠죠. 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이제 홍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까지 쫙 갈 겁니다. 가는 거죠. 예, 그 뭐 또 지방선거 이제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엔 바깥의 평가, 뭐 국민들의 지지 여부하고 별개로 집안 사정만 보면은 야당 중에서는 좀 제일 속편한 상황이죠. 하하, 예. 예.
근데 이제 좀 씁쓸한 게 어쨌든 이 성완종 리스트라는 게 출발이 당시에 친박 실세들을 겨냥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유서에도 그쪽이 제일 자세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른바 비박이었던 홍준표, 이완구 두 사람만 기소가 됐다가 그랬죠. 결국 다 무죄가 됐습니다. 그 두 사람만 기소한 걸 갖고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말이 참 많았었죠. 그렇죠. 거기 예. 이제 썼던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뭐 제대로 조사도 안 됐었거든요. 네, 네.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큰 충격에 비하면은 이 마무리는 좀 허망하지 않습니까? 허망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자고 나면 오른다는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열풍 뒤로 이 비밀번호를 분실한 사람들의 우픈 얘기가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지갑에 접속하려면 보안 코드가 필요한데요. 네. 문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당시에는 거래소도 없어서 분실하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예, 그래서 이 미국의 32살 한 청년은 쓰레기 매립지 뒤지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4년 전에 약 40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무심코 버렸는데요. 예. 현재 그 하드디스크의 가치가 무려 1264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40만 원이 1264억 원?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찾겠다고 이 매립지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제천 화재 사건 참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밝혀지고 있는데 왜 사고가 나기 전에 그런 점들을 미리 예방하지 못했을까 안타깝습니다. 잠시 후에 한국방재학회 회장을 역임한 공주대 정상만 교수의 설명 들어보고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건축 외장재 문제점을 지적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획이죠. 2017년의 사람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무릎 꿇은 엄마들 편입니다. 아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특수학교 문제로 무릎을 꿇었던 어머니들 기억하시죠? 강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이은자 어머니 그리고 장민희 어머니 함께 만나보겠고요. 우리 언론 보도 흐름 전해드리는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제천 화재 사건을 참사로 키운 결정적 원인으로 이 필로티 구조 또 질 낮은 스티로폼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관들의 초동 대처 관련해서 왜 여성 사우나 유리문을 일찍 깨지 않았느냐 이게 또 논란이네요. 자, 한국방재학회 회장을 역임한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정상만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CCTV 화면 분석을 통해서 1층 천장에서 떨어진 이 불붙은 가연물질이 자동차를 태우면서 더 큰 화재로 이어졌다. 이게 화재 발생 원인인 것 같다라고 추정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뭐 그렇게 봅니다. 일단 필로티 구조물이 문제죠. 예. 1층에 이제 열린 공간에서 위층으로 가는 계단하고 이런 문이 결국 아궁이와 굴뚝 역할을 해서 순식간에 이제 8층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감재로 사용된 가연성이 높은 그 외장재가 예. 아까 말씀하신 드라이비트죠. 예. 화재를 키웠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우선 맨 처음에 화재 발생 원인으로 네. 불붙은 가연 물질이 자동차에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그렇게 쉽게 탈 수 있나요? 사실은 자동차에 가연성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허. 엔진 부분요. 네. 그게 다 사실은 휘발유가 올라와서 결국 불이 붙어서 가는 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가스 탱크고 처음 불이 이제 붙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예. 불이 붙으면 굉장히 큰 폭발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천장에서 스티로폼이 타면서 이제 불과 열이 차량에 이제 붙게 되면은 네. 지금처럼 이제 주차장에 있던 차가 15개, 그리고 바깥에 있는 1개까지 총 16개가 큰 화재로 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필로티 구조라는 게 이제 1층을 공간을 띄워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필로티 구조가 화재에 취약합니까? 우리가 이제 필로티 구조는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제 건설 분야에서 굉장히 선호하죠.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큰 공간에 이제 산소가 굉장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산소 유입. 우리가 이제 필로티 구조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1층에서 2층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예. 이게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방화벽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아하. 예,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문이라든지 계단으로 향하는 부분이 결국 굴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뭐 다중시설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필로티 구조물을 더 이상 건장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예. 그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구조적으로도 필로티 구조가 안 좋다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방재 안전 측면에서는 권장할 사항이 못 되고요. 예. 뭐 비용 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뭐 건설 분야에서는 선호하는 폭으로 되어 있죠. 네. 설명 들어보니까 1층의 그 텅 빈 공간이 산소 유입, 공기 유입구가 돼서 그래서 불이 삽시간에 위로 번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공기 유입구 역할이기 때문에 필로티가 위험하다. 그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방화문이 없어도 되니까요. 방화문. 열린 공간으로 보니까 그걸. 네, 네. 만약에 지하에 지금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문제가 일어났다면요. 예. 방화문이 있게 돼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제어가 가능한데. 1층 공간을 그렇게 띄우면서 방화문을 의무화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그건 의무화할 수도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워두니까 그것이 결국 아궁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로티 구조 자체를 이제는 좀 뭐 금지시켜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안전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네. 안 그러면 비용 절감을 하느냐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무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비용 절감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경제성이라는 것이.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정도, 우리나라의 국격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 방재 안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같이 고민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질 낮은 스티로폼 외장재 드라이비트. 이게 또 유독가스가 엄청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사망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 유독가스 때문에 희생된 거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외장재에 대한 이 건축 법규 이런 거는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라이비트를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티로폼에 양쪽에다가 시멘트를 덧칠한 단열재입니다. 예, 예. 그래서 값이 적게 들어서 이제 또 그것도 선호하는 이런 방안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산의 해운대가 2010년에 우리가 이제 고층 건물에 이것과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예. 아시다시피 의정부였던 아파트도 2015년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똑같은. 그렇죠. 드라이비트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는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이 드라이비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6층, 5층 이하라고 얘기하죠. 5층 이하의 건물. 네. 에서는 그냥 특정한 조치를 이제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특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처럼 이제 다중이용시설은. 예. 과연 이렇게 가해도 될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5년 이후에 금지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걸 다 사용한 데들이 많이 있지 않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빌라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이 많죠. 그 드라이비트 같은 외장재 사용할 경우에 외벽에 방화띠를 만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 방화띠라는 게 뭡니까? 방화띠는 이제 이 건물 안쪽에다가 예.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제 불 확산을 방지하는 구조인데요. 예. 불이 나더라도 층과 층 사이로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띠를 둘러두는 것이죠. 아.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불이 나도
있는 그 층만 이렇게 타고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것이죠.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예, 아래도 못 내려가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 예. 근데 그런 방화띠를 만드는 것이 건축법상 강제 조항이 아닌가 보죠. 2016년부터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 규칙을 바꿔서 6층 이상 건물에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2016년부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드라이비트 문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조금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 지적한 이 김현아 의원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겠고요. 이번에 그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이 2층의 여성 사우나 유리문을 왜 일찍 깨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유족들이 강하게 지금 어필하는 대목인데, 그 대목에 대해서 소방 당국은 초반에 자동차에 불이 붙어 있고 그 바로 옆에 아주 대형 가스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집중하느라고 그랬다라는 식의 설명을 했는데, 정 교수 보시기에 설명이 됩니까? 그 이제 소방대가 출동한 빨리 도착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거의 7분 내지 10분에 이제 도착을 했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는 불법 주차가 있어가지고